안녕하세요. 예, 2부 사회를 맡은 한림대학교 김경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세션 아마 구성을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발제자나 토론자의 구성을 보시면 이 세션이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어졌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주제가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중요한데 고민하지 않는, 그동안에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그 학회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인터넷에 상에라도 그 의견을 올려주시면은, 회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세션은 그러니까 주제가 지금 한국 언론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언론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혹시 1부 세션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1부에서는 2개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이성주 미디어 기획국장께서 디지털 환경의 언론교육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매우 현실적인 언론사의 그 상황을 고려한 언론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진우 건국대 교수님께서 뉴스미디어 생태계 진화를 위한 시민 언론 참여자 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발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뒤 이어서 지금 2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세 번째 발제를 맡아서 해주실 서울신문 정책뉴스 부장 김미경 부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 토론이 지금 6분이 나오셨는데요. 예, 김다라 한국기자협회 기자님.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김복은 한겨레 선임 기자님. 네. 예, 다음으로 이대진 부산일보 기자님. 네. 그 다음으로 그 허경 TBS 시민협력 팀장님. 네. 네. 그 다음에 박형철 한국언론징재단 언론인 연수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성철 경기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김미경 부장님이 언론의 신뢰도 위기와 전문 언론인 교육의 현재라는 주제로, 발제를 10분 정도 해주시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12시 세션에 좀 늦어가지고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아마 앞에 선배님들은 조금 더 길게 하셨을 텐데 제 이슈는 그냥 제가 현장에서 23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그 어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운 점들 그리고 부족한 점들 그리고 앞으로 언론의 어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수준일 수도 있으나 제가 겪은 거 그리고 그동안 느껴온 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토론자분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마 저보다 더 생각들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견을 또 같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MF 때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 당시에 언론인이 한 2억 군데 정도 언론사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늘구멍을 어떻게 운이 좋게 뚫고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 그 학교에서 영자신문사 기자를 했었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미국의 유니버시티 미주리 콜롬비아대에서 그 언론학 쪽에 교환학생을 갔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영자신문사 기자 이후에 언론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 이제 회장을 1년 했었고 나름 스펙을 갖춘다고 당시에 갖췄는데도 IMF를 맞이해서 이제 언론사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저러한 그래도 교육을 받았고 준비를 해서 결국 이듬해에 그 첫 언론사 공채가 이제 저희 서울신문이었는데 그때 아마 언론사 이제 가겠다는 모든 졸업생들이 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면접을 조금 잘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쟁을 뚫고 언론사 생활을 IMF 세대로서 시작을 했었고요. 들어와서 보니까 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그때서부터 이제 열심히 교육을 저는 이제 받는다고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부족한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언론정보학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이런 그 학술대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참석을 하게 돼서 되게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습기자 때 이제 이 언론지능재단 수습기자 교육은 누구나 받게 되는데 한 2주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한 2, 3년 전이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제 기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언론재단에서 그때 이제 수습기자 교육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교육인 거죠,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교육 받을 기회 없이 그냥 열심히 필드를 돌다가 그 단기 연수의 기회가 와서 이제 LG 언론 그 상남재단이죠. LG 그 상남 언론재단에서 단기 연수를 하게 됐었고요. 근데 내친 김에 장기 연수는 없나 하고 알아봤더니 관훈클럽에서 이제 장기 연수생을 뽑는다고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관훈에서 별로 여기자들을 보내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기자로서 좀 이제 총대를 메고 지원을 해가지고 해외 연수를 1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교안보에 약간 특화된 기자 생활을 지금 해온 지 한 10년 좀 넘었는데요. 이쪽에 뭔가 더 배울 데가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이제 석사과정에 지원을 해서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졸업을 하고 나서 그걸 또 바탕으로 워싱턴에 특파원 지원을 해서 특파원 나갔다 왔고요. 갔다 와서는 지금 언론재단이나 관훈클럽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 외교안보 기자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냥 프로필만 보시면 제가 굉장히 교육을 그래도 언론계에서 많이 받아온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그럼에도 항상 부족한 거를 느끼면서 살아왔고요. 뭐가 그럼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이 디지털화, 온라인화 이런 게 이제 그 소위 트렌드가 막 바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언론인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교육을 뭘 많이 더 받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교육이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지능재단에서 하시는 다양한 교육들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장기 연수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회사에서 11월 9일 날 저희 회사 알림이가 떴습니다. 거기에 뭐가 떴냐면 올해 이제 언론재단들 연수생 뽑습니다. 이거는 어떤 제도냐면, 언론사에서 이제 보통 한 회사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는 지금 일한 지 한 7년 정도 이상 된 뭐 이런 기자들 위주로 그 사내에서 풀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풀에 들어가야 단기 연수든 장기 연수든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고가 뜬 거예요. 근데 예년하고 다른 거는 이게 지금 뭐 김영란법 때문에 이 언론재단 장기 연수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번에 이제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재단들이 서로 다 이렇게 공고를 못 내고 계시는, 이제 공고를 언제 낼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이게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도 모르는데 이거 지원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5개 언론재단에서 1년 연수를 한다고 지금 떴고요. 그리고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야 회사 내에서 우선 뽑혀야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언론지능재단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협회에서 하는 거가 있는데, 기자협회는 또 장기 연수를 없애셔가지고 단기 연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자협회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데들 중에 이제 관훈클럽, 제가 갔다 온 건데 관훈클럽에서 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LG재단하고 성복재단하고 이제
삼성언론재단은 장기 연수를 그래서 없앴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단기 연수나 이런 거 위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별로 좀 예산이 되는 회사들은, 좀 큰 언론사들은 사별로 또 장단기 연수를 보내주는 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이제 사내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래 논설위원실을 주체로 하는 세미나라든지 스터디 모임 같은 것들을 다들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들이 좀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수습 기자 때는 언론재단에서 교육도 해주시지만 단계별로 올라가는 저희도 이제 단계가 있는데 차장으로 한번 올라가고 부장으로 한번 올라가고 그리고 뭐 논설위원도 가고 뭐 나중에 국장 부국장까지 가는, 그러니까 저희는 승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동네예요. 근데 이제 승진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업무가 좀 바뀌는 건데 그때마다 약간 단계별로 맞춤 교육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에서도 도와주시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언론 홍보대학원 다니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생긴 제이스쿨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이 이 단계별 교육을 얼마나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이제 좀 내용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근데 반가운 거는 기자협회에서 10년차 미만으로 워크숍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5년차, 10년차, 뭐 20년차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맞춤 교육들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자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저희끼리 우스개로 기자도 이제 생계형이 됐나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방송으로 돈을 많이 주니까 뭐 방송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젊은 기자들이 이거를 기자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그냥 원오브 어떤 좌부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냐 해서 기자 정신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특히 코로나19 계기로 보도 준칙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사내에서. 그래서 기자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좀 감염병이라든지 뭐 성범죄,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도 이번에 감염병 보도 준칙 만드는 김에 모든 분야별로 보도 준칙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자 정신, 그리고 윤리 정신,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제너럴리스트 위주의 기자 교육이 많았다면 이제는 스페셜리스트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얼핏 전문 기자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한 대여섯 명 정도 계실 겁니다. 근데 뭐 보통 근데 이분들이 정말 스페셜리스트여서 됐느냐?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국장까지 다 하시고서 선임 기자가 되셨는데 선임 기자 타이틀로만 하기 그러니까 전문 어떤 그런 뭐 기자를 달아들인 그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외교안보 쪽에 있긴 하지만 법조라든지 보건복지, 환경, 금융, 교육, 인권, 노동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전문 기자 제도를 강화를 해서 이런 분들이 거기에 맞는 전문 대학원을 좀 다니시면 훨씬 더 인덱스하게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온오프라인 우리 이성주 선배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을 텐데 이제 온라인인 디지털 하이브리드 교육이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뭐 시니어 선배들도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한데요. 이제 그런 걸 좀 넘어서서 좀 더 원소스 멀티유즈로 갈 수 있는 그런 툴을 교육 플러스 콘텐츠 교육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 프로그램들은 꽤 이제 없지는 않은데 물론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겠지만요. 근데 이런 교육들을 받으려면은 회사에서 리브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쉬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회사가 다 인력 난이고 하다 보니까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단기 연수, 장기 연수 파업할 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자실 통폐합한다고 그랬을 때 파업할 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수랑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대학원은 몰래 다녔습니다. 제가 외교안보 쪽에 그때 있음에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대학원이냐 해서 이제 북한 대학원이 가까워서 이제 몰래 다녔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약간 도피성 연수. 그러니까 파업할 때 시간이 좀 남아서 연수를 간다든지 몰래 대학원을 간다든지 그런데요.
이게 지금 교육 프로그램들의 홍보도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폭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획기사 쓴다든지 이럴 때 특히 해줘야 되고, 책 집필하는 분들 많은데 그럴 때도 전문성을 더 갖출 수 있게 이런 대학원이라든지 연수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적극 나서서 그게 6개월,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는 게 과연 회사의 마이너스가 아니다. 나중에는 그게 자산이 되고 투자가 돼서 돌아온다. 이런 마인드를 같이 같이 쉐어를 해서 언론재단들과 그리고 제이스쿨이면 제이스쿨 그리고 전문대학원이면 전문대학원 근데 이제 회사들과 그게 공유가 많이 좀 돼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12월 25일 그러니까 25일자에 권태호 제가 존경하는 권태호 한겨레 신문 부국장님께서 그 기자협회보에 신문을 왜 보니? 라는 글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지금 이 종이신문 안 본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평가를 내리신 건데요. 거기에 이제 언론사에 바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퀄리티 페이퍼를 탐하기 전에 퀄리티 리포터를 준비해 달라. 이게 언론사에 바란답니다. 내용이. 기자가 퀄리티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문이 퀄리티해지나. 교육이 필요하고 규모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돈은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사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권 선배가 쓰신 글을 널리 알려서 좀 경영진과 그리고 저같이 이제 제가 부장이니까 후배들이 연수 간다면 저도 당장 한 명 빠지면 안 되는데 뭐 이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앞으로 어떤 뉴미디어라든지 어떤 자기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언론의 신뢰를 높여야 되는데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단계별 맞춤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이제 전문 기자 교육의 필요성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기자 정신을 제고하는 그런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을 하려면은 기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동 환경의 문제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6분의 이제 토론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토론 구성을 너무너무 잘 하셨어요. 이거 이제 조직위원이신 그 이소은 박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이 토론 구성을 보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굉장히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다 싶어서, 사실은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저희가 10분이나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한 5분에서 7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순서를 정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일단 현직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의 그 연수팀장님 그리고 그 홍성철 교수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지금 그 한국기자협회에서 지금 언론인 교육 관련 내용을 계속 취재를 많이 해오신 김다라 그 기자님께서 먼저 그 취재하면서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기자협회보의 김나라 기자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좀 기자 교육 관련한 기사를 많이 써왔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김미경 선배께서 말씀하신 언론 윤리 관련해서 좀 기사를 써와서 이의 연장선상에서 왜 기자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그 박진우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공감을 했는데, 언론의 재교육 문제는 사실상 한국 언론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적 요인들을 사실상 전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답이 있다. 사실 저도 이러한 생각과 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기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6개월간 사내 학습기자 교육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도제시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배의 경험을 답습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시와 보고 데스킹 과정을 거치면서 선배의 경험이 기자들의 취재 보도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1에서 3년마다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연차를 쌓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힘들고요. 대다수 언론사가 기자에게 제공하는 장시간이거나 아니면 좀 체계적인 교육은 사실상 이 수습 교육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입사 초기에 어떤 선임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기자 개인의 성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취재했던 어떤 일간지의 13년차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사는 시스템이 아닌 운에 따라 구성원의 성장이 결정된다. 후배 교육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수를 만나면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지만 반대의 경우는 방치돼서 자생하거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좀 언론계 교육 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습 교육에 언론사가 시행 중인 재교육 제도 보면은 승진자 리더십 교육이 있고요. 사내 동아리 학습 지원, 어학 교육비 지원, 온라인 교육업체 통해서 제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앞서 박진호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기자들이 원하는 교육과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2019년 언론재단이 발간한 그 한국의 언론인에 따르면은 취재보도 관련 전문 지식, 탐사보도, 그리고 취재보도 관련 윤리 법제를 선호했는데 현재는 이게 좀 제공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1년짜리 해외 연수나 단기 연수, 사내 특파원들이 있는데 이건 모두 기자들이 선망하는 교육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자가 누릴 수는 없거든요. 되게 유능하다고 평가받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거나 이런 기자들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자는 사실 어떠한 연수도 하지 못하고 기자 생활을 마치는 경우도 분명 있고요. 그렇다 보면 또 저희 기자협회를 포함해서 교육 명명으로 제공하는 세미나, 토론회, 연수 등도 사실은 좀 일회성으로 진행될 때가 많아서 이게 어떤 교육으로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만약 기자들이 좀 그런 자리에서 일회성으로 배운 내용을 뉴스룸 안에 적용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언론인에게 필요한 좀 교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사실 언론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저는 오늘 세미나의 주제와 맞는 언론이 신뢰를 잃은 배경과 그 기자의 좀 교육을 맞닿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이 오늘날 신뢰를 잃었다. 한국 언론 신뢰도가 최하위라는 말이 좀 되게 유행어처럼 이제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 해외 연수나 특파원 아니면은 언론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육 기회가 줄어서일까요? 아니면은 기자 개개인의 역량이 예전보다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어서일까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보다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기자들이 그 좀 변화에 둔감해온 것이 좀 그런 원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에 둔감을 한 이유가 저희 그 도제식 교육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취재의 보도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은 그 취재 과정, 왜 이 아이템을 선정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왜 이건 이렇게 보도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실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 그걸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민들이 기자보다 더 많이 아는 상황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보다 더 자세히, 더 재밌게 설명해주는 전문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계를 살펴보면,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기자들은 선배의 지시 보고 데스킹 과정 거치면서 선배들이 생각했던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입사한 기자들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 속도에 좀 둔감해져 있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러면 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작은 해답은 기자는 교육이 필요하다를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선배들은 저는 주니어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선배들은 예전에 해왔던 방식이 맞고 나의 판단이 다 맞다고 사실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틀릴 수 있고 내가 그때 경험했던 게 사회 변화에 좀 달라졌고 이런 것들 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뢰도를 높이려면 기자 사회가 좀 오래 묵혀온 취재보도 방식을 들여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취재보도 방식을 들여다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김미경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유난히 언론사들이 취재보도 준칙이나 뭐 윤리나 그리고 그 스타일북 같은 거를 좀 개정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또 보면은 이번에 경향신문을 보면 스타일북 개정이 10년 만이었고요. 한겨레는 13년 만에 취재보도 준칙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무려 22년 만에 스타일북을 새로 썼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이 저는 최소한 매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빈번한 좀 과정이 사회 변화를 좀 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 또 기자들도 그리고 사내에서도 취재보도 준칙을 좀 자주 들여다보게 됨으로써 뉴스룸 전반의 변화 그리고 기자들의 변화 결국에는 뉴스룸과 한국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자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라는 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뭐 기자뿐만 아니라 뭐 전문가 집단이 그렇죠. 교수도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전문직 인 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직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으로 김복은 한겨레 선임 기자님께 이제 그 토론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김복은 기자님께서는 지금 그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특히 북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어떤 언론인 교육이나 어떤 학위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 분 토론을 하는 거죠? 5분에서 7분 정도. 5분에 7분. 예, 알겠습니다. 저 한겨레신문에 있는 김보근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토론자로 나오게 된 거는 일을 하면서 2006년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북한 경제를 주제로 해가지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북한연구학회 이사로 등록이 돼 있고, 최근에는 외대에서 언론학 석사 과정을 또 들어가지고 수료를 한 상태입니다. 해외 연수는 2006년 가을부터 해서 1년 동안 콜롬비아 대학에 1년 동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학위를 따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학위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교육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지 아마 이제 한국 언론의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옆에 이제 김다라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제 일반인인데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한국의 신뢰도 저하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데 몇 년 동안 2019년에 미국의 이제 시장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의 이제 IT 기술을 쓰는 비율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단적으로 휴대폰을 한국에서는 거의 100% 쓰고 다른 나라들은 100% 쓰는 나라가 한국 외에는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00% 쓰는 것 중에서도 95%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주요한 나라들이 다 70대 후반, 70% 후반, 뭐 80% 이런 정도니까 우리가 이제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고 숨 막혀서 이런 이제 IT 환경이 높은 것들이 지금 이제 김다라 기자께서 말씀하신 저는 이제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여기 이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유튜브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노출을 하는 거죠. 자기 의견이나 기사를.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지금까지 한국 이제 언론 교육은 굉장히 이제 제너럴리스트 뭐 이 경제부에 갔다가 정치부에 갈 수도 있고 정치부에 갔다가 또 문화부에 갈 수도 있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런 이제 IT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프로슈머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시스템에서 뭐 기자라고 하는데 뭐 이게 누구가 쓴 걸보다 훨씬 더 떨어지네라는 것들을 독자들이 많이 발견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그래서 이런 구조가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뭐 대안으로서 아까 이제 김의겸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페셜리스트를 좀 더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진짜 몰래 저도 이제 굉장히 학위를 따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몰래 배우지 않고 어쩌면 이제 회사에서 좀 등록금을 좀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언론진흥재단에서도 뭐 학위과정이라 그러면 거의 야간 과정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안 그러면 이제 휴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도 한번 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과정도 이제 단기가 아닌 좀 중기나 장기 프로그램을 짜서 전문성 형성에 도움이 되게 한다면 언론 이게 이제 탐사보도 같은 것들을 하거나 이런 데도 기자의 전문성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이제 초에 한겨레 신문에서 했던 이제 장기 기획 통일 대박론을 넘자라는 이제 시리즈를 기획해가지고 제가 이제 섭외도 하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이라는 화두를 던져가지고 전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그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한겨레 시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짰는데 학위를 했고 그것을 한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렇게 장기 기획을 하거나 큰 기획을 할 때 이런 이제 현장에서의 체험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학위 과정이라든가 전문적인 공부가 뒷받침될 때 좀 질 높은 기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많아요. 지금 이제 만약 학위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가면 이제 뭐 학계라든가 학교로 진출하고 싶은 욕망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가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신문사로서는 굉장히 이건 등록금까지 지원한다면 굉장히 투자가 될 텐데 그 투자를 어떻게 회수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몇 년 뒤에 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또 어딜 가버리고 난다면 굉장히 큰 투자 손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인사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슨 이제 학위를 받아서 박사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는데 그분이 정년까지 쭉 간다면 굉장히 인사에 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기자다라는 타이틀을 가진 선배가 있으면 그 후배는 그 밑에 있는 후배는 그 분야에 도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어떤 전문성을 가진 기자가 충원되는 것도 아닐 거고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사 문제 같은 것들을 고민은 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국 가장 큰 하도가 한국에서 언론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전문적인 기자 육성이 그리고 이제 깊이 있는 탐사 보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한국의 기자들이 수준이 떨어진 건 아니고 아까 프로슈머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반인 수준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으면 이 신뢰도 향상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자 양성, 학위 과정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다라 기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발제해주신 김의겸 부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가 프로슈머들의 우리 소비자들의 역량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기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져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학위 과정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대진 부산일보 기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모든 토론이나 이 언론계의 뉴스 생태계에 관한 논의들을 할 때 굉장히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역 언론인들을 수도 상당하고 지역 언론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별히 이대진 기자님께서는 디지털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언론인으로서 생각하는 언론인 교육이 좀 다양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일보는 네이버에서 지금 검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검색 제휴라기보다 이렇게 표출 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지방 지역 신문 중에서 3개의 신문만이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고 있고, 네, 검색이 아니라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을, 좋은 의견을 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이대진 기자입니다. 일단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발제문도 보고 하면서 느낀 게 이 언론인 교육에 대해서 확실히 이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의 어떤 그 인식의 수준 차이라고 할까요? 진도 차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사실 지역 언론은 아무리 좋은 그 언론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게 마련이 되어 있어도 일단 거기 참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까 그 서울신문의 김미경 선배님께서 이제 부장이 되시고 나서 부서원들이 교육이나 연수 간다고 하면은 좀 꺼려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 언론은 이제 사정이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것 같고, 제가 12년 전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제가 출입처를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 활동을 하기까지 한 100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돌면서 이제 선배들로부터 이제 수습 교육을 받았고, 그 중간에 언론재단에서 하는 이제 수습 기자 교육 2주 그 교육도 받고 하면서 한 100일 정도 뒤에 제가 이제 사회부 소속으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되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후로 이제 들어온 후배들 중에서는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수습 언론재단에서 하는 수습 기자 교육을 아예 받지 못한 기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부장 정결로 다 보낼 수는 없다. 절반만 가라. 그래서 이제 절반만 교육 이수를 수료한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온전히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김다라 기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사수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애착을 가지고 교육을 해주시는 선배가 있는 반면에 진짜 뭐 방목형으로 던져놓고 알아서 네가 커라 이렇게 하시는 선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불합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수습 기자 교육 다음으로 멀티형 기자 되기, 뭐 탐사보도, 데이터 저널리즘, 내러티브 기사 쓰기 이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운이 좋게도 이제 언론 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이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뭐 드문드문 띄엄띄엄이긴 하지만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부산일보 기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하지만 이제 좋은 부장님을 만나서 이제 제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부산일보에서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그 교육의 방식의 측면에서 찾아가는 멘토링 교육이 몇 년 전부터 도입이 됐었는데, 언론재단에서. 그래서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언론재단에서 갖고 계신 그 인력 풀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부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저희가 뭐 한 7개월, 8개월에 거쳐서 이제 한 분씩 모셔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목요런치 클래스라고 해서 젠더 보도 이슈였죠. 지난달 말에. 그때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회의실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실제로 저희가 언론재단에 그 교육을 신청한 기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자협회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하니까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젊은 기자들이 회사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모니터를 설치해놨으니까 굳이 신청을 안 했어도 실제로 저희가 10몇 명이 막 수강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10년 전에 저와 비교하면 1, 2년 차, 2, 3년 차 기자들이 정말 교육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굉장히 높구나. 하지만 지역 언론의 사정은, 회사 사정은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욕구에 대한 불만이 저희 때보다도 오히려 더 크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 후배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디지털 관련, 뭐 다른 어떤 새로운 흐름 관련 이런 교육들 어떤 것들이 좀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의외로 글쓰기 교육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상 저희도 들어와서 글쓰기 교육 들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그냥 선배들한테 스트레이트 기사 쓰는 법, 박스 기사 쓰는 법, 그 정도가 다였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네이버 CP사 입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보는 게,
그동안에는 저희가 모바일을 통해서 이런 저희 기사들이 제대로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쓴 기사들이 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느낀 거죠. 아, 이렇게 써가지고는 독자들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소위 잘 나가는 뭐 남기자의 체어리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좀 모아서 모셔서 진짜 뭐 경험담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 처음 입사해가지고 그 선배들한테 배웠던 글쓰기 방식들이 되게 오히려 무의미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좀 확 바꿔보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이제 마련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런 온라인 방식이라든지 뭐 찾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지역 언론사에서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발제를 들으면서 박진우 교수님께서 이제 시민 언론인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 경험담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이제 대학생 인턴 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저희가 기자로서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 부산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 부산 크리에이터들을 모셔서 뭐 인터뷰도 하고 같이 뭐 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런 아이템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 기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런 사람들을 모셔놓고 이게 과연 뉴스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부산 출신들의 되게 유명 인사들 연락이 닿는 인사들이 많으니까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 좀 인터뷰해서 영상으로도 찍어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이 친구들의 시선에서는 그런 유튜버들이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튜버들을 모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 유튜버들은 또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일보 하면은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부산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뭐 인터뷰 할 테니 부산일보로 오라 그러면 택시비를 주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희는 되게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쓰레기 줍는 남자 이런 친구도 인터뷰를 하는데 보면 또 영향력은 또 되게 있어요. 저희가 뭐 어느 특정 지역에 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봤자 큰 반향이 없는데 이 친구가 한번 동영상으로 다루면 바로 그 다음날 구청이 출동을 해서 그 현장을 다시 복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참 이 시민 언론인이라는 게 유튜버라는 친구들이 참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과연 이 친구들이 언론인으로서 자기를 자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언론인으로서 더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느끼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냥 말 그대로 자유분방하게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뭐 가짜 뉴스하고도 좀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가짜 뉴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영업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 쪽 그 담당을 한 1, 2년 해오면서 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슈퍼챗이라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보면은 이제 현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같은 건데요. 그 우리나라 채널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수익이 많은 데가 가로세로 연구소예요. 근데 제가 최근 그 수치를 보니까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100만 원 넘게를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그 교육과 상관없이 영업 전략으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김다라 기자께서 이제 기자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100% 공감을 하고 기자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육을 기자 선배들뿐만이 아니고 저는 좀 저희 그 경영진들도 같이 좀 인식을 하고 좀 이 전체적인 사내 문화가 좀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기자들이 그 교육의 열기가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진짜 그렇게 점심시간에 그렇게 많이 수업을 들으셨다니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희 지난주에 사실은 강원언론학회에서 그 강원일보도 네이버 CP사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희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게 또 지역 언론은 또 다른 고민을 또 안겨주는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지와 경쟁하게 돼서 지역민들에 대한 기사보다는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그런 기사를 쓴다는 그런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로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글쓰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라고 말씀하신 걸 봐서는 지금 아까 그 일부 세션에서 이성주 국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언론 제작,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적 교육이 많다, 언론진재단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허경 TBS 시민협력팀장께 이제 토론을 맡기려고 합니다. 예, 그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셔서 시민활동 굉장히 오래 하셨고요. 그리고 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박진우 교수님 그 발제문을 보면은 그 발제문에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떤 계몽주의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포함하셔서 지금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미디어 종사자로 변신하시면서 언론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허경입니다. 저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진우 교수님의 발제문을 주로 읽고 제 고민이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정보학회 이번 학술 대회의 생중계, 인터넷 생중계를 서울 지역에 있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자리도 그럴 텐데, 이분들이 사실은 현업에 계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기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매뉴얼, 아까 말씀하셨던 뭐 수준 이런 거하고는 다르겠지만 본인들이 활동하는 해당 자치구 또는 동 이런 곳에서는 어떤 언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기능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야 할 역량이 다를 겁니다. 저는 요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오늘 이제 얘기가 기존의 기자분들이 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하고 역량이 부족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더 역량이 있고 이렇게 접근해서 기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건 당연히 맞는데, 저는 그게 생태계를 더 고도화하는, 기존 기자분들이 이미 생태계의 주요한 이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에 하셔야 될 역할은 당연히 있고, 거기서 이제 계속 역할들을 강화해 가셔야 될 거고, 그 외에 그 생태계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계속 배양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는 못했겠지만 박진우 교수님께서 쓰신 뭐 시민 언론 또는 언론에 참여하는 시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한 매체의 네트워크 또는 자장에 또는 이를테면 관리되고 있는 취재원, 제보자, 뭐 인터뷰이, 시민 기자 이런 정도의 풀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태계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그 영역이 독자화돼서 성장하고 제도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뭐 해외는 저희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뭐 확산되어 있지만 뭐 공동체 미디어 또는 뭐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면 거기서 활동하는 미디어들 이 활동이 어떤 언론 역할, 그 영역이 별도의 영역으로 제도화돼야 되고, 우리 여기서 얘기하면 뉴스 미디어 생태계에서 정확한 시민권을 얻고 거기에
자원과 권한이 부여돼야 된다. 이런 게 제 기본 접근이고 박진우 교수님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언론, 기존 언론, 뭐 데이지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단순 참여자라기보다 함께 협력하고 공동 생산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독자 생산자인데 기능과 역할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지역에서는 더 그럴 테지만 함께 협력해서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상호 인식을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걸 공동체 미디어, 공동체 언론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영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더 사회적인 자원이 투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교수님이 던지신 질문들에 대해서 단초는 있을지언정 아직 뭔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부족해서 사실 저는 오늘 자리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TBS 같은 경우는 TBS FM에 우리 동네 라디오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현재는 한 45개 단체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5분의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뭐 삶의 이야기도 있지만 종종 뉴스 성격의 컨텐츠도 이제 거기에 제공이 되죠. 그리고 TBS는 그 시간대를 그분들에게 나누는 것이고 제작을 위한 비용도 TBS가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사례는 거기서 이제 어떤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마을 미디어가 그 우리 동네 라디오에서 이렇게 방송했던 제공했던 이 아이템을 TBS 보도 파트에서 이어받아서 훨씬 더 심층적으로 얘기하고 조금 더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에는 그 마을 우리 동네 라디오에는 참여하는 마을 미디어 분들이 각각 자기 활동하는 지역의 총선 관련한 이슈들을 소개하고 그런 기획들을 공동으로 하셨는데 TBS의 뭐 선거 취재나 개표 방송과 연계해 보기 위해서 협의는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시도하고 그게 어떻게 이미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생태계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이분들이 성장하고 TBS가 다 커버할 수 없는 서울 지역의 내용들을 함께 협업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시즌 2를 지금 이제 계속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서울에 있는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 마을 미디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멘토링을 제공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여기 계시는 여러 기자님들이나 박진우 교수님 같은 분과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해서 사례를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건 이제 그러면 이런 소위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민 언론 참여자에 대한 교육은 무엇일까? 그리고 교수님도 단순 비평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뭔가 다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전국에 있는 10개의 지역 미디어 센터, 미디어 교육하고 시민들의 제작 지원, 마을 미디어 지원하는 기관 시설이죠. 마을 신문 제작 교육을 3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할 때 사전에 언론재단하고 각 센터들하고 사전 간담회하고 그 센터들의 10개가 있는데 권역별 간담회하고 공동으로 강사 양성도 하고 프로그램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프로그램 운영한 다음에 우수 사례하고 발표하고 정책 토론회도 하고 네, 사업 운영 결과 토론에 대해서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속에서 잘 박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질문들은 저희도 정리하지 못했지만 뭔가 단초들과 고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뭔가 그게 3년으로 그쳤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오늘 박준일 교수님 발표나 다른 분들 얘기 듣고 들어서 언론재단이 이 자리를 만든 것만큼 그런 앞으로 향후 실제 모델들도 같이 개발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TBS에서 그렇게 시민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시는군요. 그래서요. 네. 지금 그 요지는 지금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나 아니면 시민 언론인에 대해서 공공재원이 좀 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럼 이 자리에서 제일 좀 마음이 불편하셨을 그 박형철 한국 언론진대나 언론인 연수팀장께 이제 토론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너무 요청사항도 많고, 또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들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은 불편했을 텐데, 진솔하게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언론인재단의 박형철입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며칠 전에 이 발제문들을 보면서도 책임을 느꼈고요. 오늘 현장에 와서 더 막중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언론진흥재단이 갖고 있는 언론인 교육 프로그램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좀 중점 추진하려고 하는 언론인 교육의 좀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26년 언론재단에서 근무하면서 한 반 이상을 언론인 교육을 담당을 했었고요. 이제 현장에서 경력 기자들 이제 교육에 참가한 분들을 만나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습 기자 교육 받고 한 10년 만에 처음 왔다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한 20분 오시면 한 3분의 1은 저희 교육에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부산일보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재단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교육도 많이 활용하고 기획 취재도 신청해서 지원 받으시고 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재단과 하여튼 친밀하게 현업에서 이렇게 그 친밀도를 가지시는 게 현장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교육 과정은 크게 그렇습니다. 수습 기자 교육이 있고 이제 경력 기자 교육이 있고요. 뭐 수습 기자 교육은 말 그대로 1년차 미만 수습 기자 대상으로 2주간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마침 올해 2월에 저희가 수습기자 모든 교육은 사실 기수를 부여하지 않는데 수습기자 교육은 기수를 부여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10기수 내가 실시되고요. 올 2월에 300기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1년부터 시작해서 한 40년 만에 300기를 맞았고요. 그래서 1기부터 다 초청을 해서 한 100분 이상이 오셔서 저희 행사에 같이 좀 자축을 해주셨는데요. 그 수습기자 교육 외에 경력기자 교육도 사실 전문교육, 또 디지털 저널리즘, 윤리교육, 또 이렇게 심화교육 과정으로 할 수 있는 디플로마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수습기자 교육은 사실 1년에 한 300여 명, 250명, 300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경력기자 교육에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년에 한 2,0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언론사나 단체의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연수도 그 지원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한 4, 5천 분이 들어서 연간 한 8천 명 이상이 교육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국내 언론인 숫자가 한 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니까 실제 교육을 참여하는 연인원은 한 15% 미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언론인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어떤 교육 참여가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사의 구조적인 문제 또 인력 현황 이런 것 때문에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휴가를 내고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오늘 사실 이 발제문을 보고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일부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오늘 이 세미나 제목을 보니까 교육 앞에 중요한 키워드가 3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태계, 신뢰도, 전문성. 그 3 키워드가 사실은 저희 재단이 고민하고 있는 그 언론인 교육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태계는 사실은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문제가 다 결부된 문제인 것 같고, 뭐 신뢰도 전문성도 뉴스의 질과 또 독자의
평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이제 각 언론사, 언론 단체들이 윤리 규정 강령들을 많이 이제 그 리뉴얼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로 언론 윤리 부분이 가장 큰 그 교육 중점 추진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징적으로 저희가 윤리교육 좀 체계를 수립하려고 그 현업 언론인들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쭉 그 해보니까 그 젊은 현장의 기자들이 느끼는 문제는 그 현장 취재하고 기사 쓰는 것과 그러니까 언론사 내부의 데스킹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그 현장 취재의 성과와 다른 보도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언론사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또 데스킹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윤리교육 강화하면서 좀 데스크 교육도 체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계 문제는 또 유통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박성주 부장이 발제문에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통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 그 국내 언론이 디지털 전환하는 것이 수익으로 연결되기가 무척 어려운 지금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어떤 온라인 유통, 디지털 유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좀 연수해서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언론계가 공유하고 좀 포털과의 그 양자적 관계에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기자 개인들은 욕구를 갖고 있지만 그 언론 그 연수에 참여하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올 여름에 기자협회하고 언론노조에 제안을 했습니다. 좀 지금 대부분 그 사업장들이 직원들의 그 교육시간 이수제들을 이제 그 장려하고 있으니까 언론노조나 기자협회도 좀 언론노조의 지회나 기자협회 지회들을 통해서 각 언론사의 기자들의 교육시간 이수제를 한번 도입해보면 어떻겠냐, 그걸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자협회 쪽에서는 12월 달에 저희가 내년도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하면은 그것을 기자협회보에 게재하고 각 지회에 공문을 보내서 각 사별로 좀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많은 재교육의 혜택이 그 많은 언론인들한테 돌아가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발제 중에 이제 박지리 교수님 발제가 시민교육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이제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MCN 협회하고 처음에 접촉을 해서 좀 협의를 했고요.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의식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그러니까 작년부터 왜 1인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에 어떤 허위 정보,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이 처벌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그런 어떤 콘텐츠 리터시, 또 저작권, 또 명예훼손 이런 어떤 법률적 문제들을 하고 또 제작 스킬들 같은 커리큘럼을 좀 구성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교육들 어떻게 보면 언론의 법제 윤리 교육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민 교육 또 크리에이터 교육에도 필요하다는 걸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앞으로 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데스크 교육 활성화 부분하고 이제 디지털 유통에 대한 교육도 좀 하시겠다. 그다음에 기자들의 교육 시간 이수제 굉장히 그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근데 정착할 수 있을지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시민교육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홍성철 경기대 교수님께 이제 토론을 맡기려고 합니다. 예, 홍 교수님께서는 문화일보 기자를 하시다가
미국에 가셔서 학위를 받고 오셔서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그 김보근 그 기자님께서 이렇게 학위를 받은 다음에 교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예, 참고로 저도 중앙일보에 있다가 학위를 하고 이제 학교로 왔습니다만 저희들 때문에 기자 전문인 교육이 안 된 것 같아갖고 좀 네, 종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따가 발제자분들께도 여쭤보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유튜브 질문이 올라왔어요. 언론인 교육에 공공기금이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 기업은 돈을 들여 사원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재단 교육은 인터넷 언론 등 소규모 언론 참여가 어렵기도 하고 왜 공공기금이 투입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성철입니다. 아까 김경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를 하다가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조금은 아까 김보건 기자님과 다른 거는 저는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이성주 국장님이라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시민 기자와 일반 기자의 차이점, 프로페셔널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장 큰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프로페셔널 하다는 것은 딴짓 안 하고 거기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라는 것은 이 자기 컨텐츠를 위해서 취재와 보도 행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그리고 수입이 준적으로 100% 혹은 90% 이상이 그 직업에서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기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다른 일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20% 30% 정도 요즘 말한 대로 부캐로 활동하신다면 아마 시민 기자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논의를 보면서 제가 입사했던 97년 2월이나 그리고 그만뒀던 2006년 그 논의 이야기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더 보자면 오히려 우리 논의들이 다양해졌지만 깊이는 조금 퇴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은 너무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언론이 처하고 있는 위기감이 많고 그 위기감에 대해서 서로 불안함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해답 없는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그래도 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논의에서 보면 중앙지와 방송국 그리고 지역신문, 읍면동 단위의 작은 신문과 또 거대 도시의 지역신문과의 각각 생각의 레벨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언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앙지 중심의 그리고 서울 중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변화시킬까 이런 논의도 조금 더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제 기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해서 아까 박진우 교수님의 발제문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보다는 신문방송학과 출신들이 많이 진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발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이 언론인 교육에서 가장 출발점은 결국은 언론사 지망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고 그 문제는 대학에서 이것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까 부산일보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커리큘럼에서 점차적으로 저널리즘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학과 자체도 과거에 신문방송에서 지금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 글쓰기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심지어는 언론 윤리라든지 법제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교육들은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더 이상 언론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기자가 되고 싶으면 신문방송학과 혹은 언론 관련된 학과, 미디어 관련된 학과를 찾아오는데 이 학생들한테 적절한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 당국에서도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 언론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이 진출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타 전공 학생들한테 더 이상
기자라는 직업이 매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을 공부했던 친구, 경영학을 공부했거나 법학을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신문사를 하지 않고 대기업을 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우리도 언론을 정말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뭐 세명대가 지금 하고 있듯이 저널리즘 스쿨을 만드는 1년 혹은 2년짜리의 대학원 과정, 아니면은 대학 교육에서도 조금은 이 언론재단이라든지 한국기자협회가 저널리즘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학교에 대한 인증을 한다든지, 이것은 뭐 서울대 연고대를 인증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는 이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가를 잘 모르지만 그 학교에서 알고 봤더니 저널리즘 교육을 잘 시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추려서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저널리즘이라는, 글쓰기라는 부분은 축소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인들의 재교육, 결국은 오늘 이야기에서도 언론사 진입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언론인들을 어떻게 재교육할까에 아마 초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김기영 논설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선 왔는데 결국 한국에 오면은 톱니바퀴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김보근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전문성을 갖춘 기자가 되면 결국은 그 밑에서 그 사람이 퇴사할 때까지 그 분야에 대한 전문 기자는 없는 회사가 됩니다. 내가 건축을 하고 싶으면 건축 담당 기자가 퇴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기자를 하면 부동산 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N의 개수가 커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문 편집국이 지금보다 2배 혹은 3배는 돼야지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편집국 기자들의 숫자는 대체적으로 120명에서부터 18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수준에서 한 명이 전문성을 치고 나가면 나머지 기자들은 저널리스트로 그 뒤에서 서포팅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 언론이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통폐합도 좀 고민을 해서 언론사들의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의 언론사가 100이라는 이 매출액을 올릴 때 2개의 언론사를 합치면 우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3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좋은데,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2개의 언론사가 합쳐봤자 한 130에서 150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언론사로 유지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개별 언론사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해서 어떻게 하면 2개 혹은 3개의 언론사가 합쳐서 조금 더 거대한 언론사가 출범했을 때 그 언론사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아까 이성주 국장께서 말씀하신 네이버에 우리가 납품하는 업체로 전락해져 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연합뉴스라든지 뉴스원처럼 통신사 뉴스들이, 속보성 기사들이 먼저 언론 소비자들한테 노출되는 현실이 아니라 공들인 뉴스들, 기자 숫자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공을 들이고 탐사 보도를 하고 양질의 기사를 생산해내면 소비자들한테 더 노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하다못해 노출은 적더라도 그만큼 공을 들인 기사한테는 전재료가 더 비싸게 준다든지, 뭔가 그런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선 노출만큼의 돈을 받는다면 결국은 값싼 기사와 속보성 기사 중심으로 뉴스 시장은 채워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전문성 있는 기자들보다는 빨리 기사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흩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 기자를 뽑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마 중앙일보에서 한때 전문 기자를 채용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네이처지 엠바고를 깨고선 황우석 교수의 특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교육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문직이라고 해서 변호사나 의사를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을 전문기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재원의 문제고 해서 결국은 네이버 하청으로 전락해 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각 언론사들이 특징이 있는 콘텐츠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뉴스로서 해당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언론사들은 지금처럼 더 힘든 구조, 그다음에 독자들은 무료로 원하는 구조에서 열심히 생산한 기사보다도 더 안 읽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 교육의 문제와 그 언론인 재교육의 문제, 그리고 또 약간 좀 의견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언론사 통폐합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예, 그건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거의 토론은 이제 끝났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한 바람에 지금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제자 지금 3분께 한 2분 정도 그리고 약간 쉬는 시간을 까먹는다 생각하면 2세에서 3분 정도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론 들으시면서 하실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성주 발제자님부터, 이성주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박재 선생님 자리 옮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하시겠어요? 네. 사실 제가 발제를 한 게 이 주제에 맞는 발제였나 하는 생각을 다시 또 한번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는 제목 주신 가운데서 열심히 발제를 했고요. 제가 좀 토론자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반복하자면 그건 것 같습니다. 저는 유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생태계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홍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생태계가 달라지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언론이 CP사를 가면서 지역 언론의 언론사 기사 쓰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어떤 생태계의 콘텐츠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이제 홍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뭐 전문인 양성해야 된다, 전문 기자를 양성해야 된다 많은 말씀만 주셨고 사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노력하고 하려고 했던 기자 중에 한 명이지만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기사를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사를 어떻게 생산하고 그거를 독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기자 개인의 어떤 힘으로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소수라고 아까 제가 발제할 때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이 교육을 그 각각의 기자들에게 이제 시키는 것도 도제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모두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이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논의는 벌써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똑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 구조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나 다음이 구독 서비스를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거든요. 사실은 언론사와 일반 크리에이터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콘텐츠가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기자는 왜 기자라고 말할 것이냐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저희가 마주칠 수밖에 없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자라고 하는가, 무엇을 기사라고 하는가, 어떤 기사를 언론사가 써야 되는가, 언론사의 기사는 일반 크리에이터의 기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미경 발제자. 네, 방금 이성주 국장께서. 국장께서도 네. 얘기하셨지만은 저도 오늘 딱 이 컨셉의 스피커로서 내지는 이 PPT 자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다양한 논의가 오늘 다행히 그러니까 주제는 뭐 제목은 하나지만 이런 장이 열려서 다양한 이런 이슈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좀 제 분야만 갖고 조금 이제 토론해 주신 거 관련해서 코멘트 하자면, 수습 교육을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가지고 사실 수습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6개월 받고서 땡은 아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땡이 아니어야 된다는 쪽으로 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수습 교육이 거의 90%를 차지할 수도 있는데 그때 조금 도제식으로 가고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수습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다른 부로 튕겨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부에 안 있고 원래 당연히 사회부 발령이 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습 교육을 어떻게 조금 더 리모델링하고 강화할 것인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재단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데스크 교육 그리고 교육 시간 이수제 이건 적극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제 프로스머들과 저희가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팩트 체크는 적어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프로스머들의 팩트가 아닐 때도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이 어디까지 그럼 더 제고가 될 것인가? 적어도 그 블로거나 뭐 유튜버나 그 프로스머들이 잘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또 어떤 좀 문제제기, 그러니까 의식을 좀 던져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답변할 건 아니지만 아까 그 플로어에서 올라오신 그 부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공기금이 왜 투입되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이 지금 언론인들 교육에 왜 투입돼야 되냐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권태호 선배가 쓰신 글을 잠깐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까 언론사에 바란다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공공에 바란다도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언론을 시장에만 맡겨둔 결과가 약간 지금 현 상황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이 소비자만을 쫓으면 정파성과 선정성은 디폴트 값이 된다. 이를 거스르는 건 힘들고 손해나는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필요하다. 그러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좋은 언론을 키우는 데는 온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 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거 뭐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이 얘기를 권 선배가 우리 언론이 지금 좋은 언론을 키우는 데는 온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쓰셨는데 굉장히 제가 공감이 돼서 오늘 제가 이걸 프린트아웃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로 저는 가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시장에만 맡겨놓을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나 뭐 협회나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을 너무나 멋지게 잘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온 주제들이 하나하나 토론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학회를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런 토론 주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